안녕하세요. 2020년 부산국제광고제 심사위원을 맡게 된 이광재라고 합니다. 올해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역사상 유례를 알 수 없을 만큼 긴 장마 기간도 그랬고요. 부산국제광고제에서는 이커머스라는 분야를 신설을 했는데요. 저에게 약 한 20분 정도 이커머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보면서 교감을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기에 20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사실 이커머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5가지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비스 플랜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플랜은 1970년도에 처음 창립한 독일계 글로벌 광고회사입니다. 저희는 약 한 18개 나라에 한 4,300명 정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거는 우버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우버는 독일어고요. 비욘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최고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던 그 기대 이상의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져가자 라는 것이 모든 직원들에게 공통된 사명 같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버 크리에이티비티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가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저희가 활용하는 미디어 채널에 대한 이해, 이런 다각도의 이해를 통해서만 이런 우버 크리에이티비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50개 이상의 광고상을 수상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깐느나 뉴욕 페스티벌, 클리오, 올해 같은 경우는 뉴욕 페스티벌에서 2020년도에 그랑프리를 감사하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부산국제광고제에서도 대한민국에 있는 광고회사로는 최초로 그랑프리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한 작품인데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좋은 평가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는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바라보는 이 구조고요. 그 다음에 채널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나의 채널로 끌어올 것인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이곳으로 끌어당길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스토리들을 소비자와 나눌 것인지, 마지막으로 팬덤에 대한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마이닝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자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자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사실 모든 해답들이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바라볼 때 이미 그것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소비자를 가장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과 이 디지털이 정말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이 가속화되는 세상에서 소비자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조사를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모수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코어 타겟이 누구인지, 또 거기에 불스아이 타겟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커머스 생태계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얼마나 사람들한테 관심을 일으키고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배너라든가 키워드 검색,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광고들이 주를 이루었지만요,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시장 분석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자 같은 경우는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성별, 나이대,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은 어떤지,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내가
마케팅을 하려는 나의 브랜드의 경쟁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브랜드의 인지도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선호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끊임없이 소비자를 따라다녀 보고 조사하고 그들의 생각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비자 조사를 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저도 소비자의 한 명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거에 반응을 하는지, 사실상 내가 아무리 예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정 그런 프로토콜을 설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따라와 줄 정도로 만만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스스로도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도 관심이 가는 그런 캠페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호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경쟁사인 것 같아요. 나의 경쟁사들은 과연 어떤 메시지들을 소비자에게 던지고 있는가, 나의 경쟁사들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경쟁사들은 무엇을 강점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가, 그 매력적인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이 시장에서 경쟁사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과 자사 제품이 어떻게 가야 할지, 그것에 대한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SK 하이닉스를 하나의 사례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SK 하이닉스를 진행할 때 저희가 첫 번째 있었던 챌린지는, SK 하이닉스는 세계에서 넘버 2인 메모리 매니팩처러 회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매니팩처러 하는데 대부분은 B2B로서만 많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졌었어요. 하지만 이제 B2B 시장을 넘어서 B2C 시장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저장 장치인 SSD, 기존에 이제 HDD였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대다수를 이뤘는데, 이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SSD 저장 장치가 시장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HDD 같은 경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그래서 그 외장 하드나 혹은 하드 안에 실제 그 플래터라는 하드 디스크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SSD 같은 경우는 메모리 베이스로 저장 장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B2C를 진출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B2C를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제품의 가격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라이스 포인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프로덕트의 강점을 어떤 걸 어필을 할 건지, 프로덕트 포인트, 그리고 이것을 과연 어디에서 판매를 할 건지, 플레이스, 그 다음에 어떠한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를 유입시키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구매로까지 이루어지게 하는지, 이런 프로모션까지 다양한 고민들과 조사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주얼 하나 가지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저희 SSD가 메인으로 잡고 있는 타겟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게이머들, 왜냐면 게임이 계속적으로 더 나은 그래픽과 더 많은 컨텐츠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게임의 볼륨도 상당히 커졌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빠른 처리 속도도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게이머들에게 필요로 하는 SSD, 그 다음에 영상이라든가 음악을 편집하시는 분들도 대용량의 저장 장치가 필요해지면서 그분들에게도 SSD가 하나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을 제작하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분들도 이제 저희의 타겟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직설적인 얘기로 SSD를 구매하세요 라는 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이 지구를 바라보는 어떤 저런 미지의 세계에 있는 저 후디를 둘러쓴 후디맨이 나와서 그 사람들과 같이 교감을 하고 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주고, 더 빠른 스피드, 더 안정적인 endurance,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런티까지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채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 같은 경우 이제 뭐 백인백색이라고 하죠.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색깔이 있다. 근데 저는 이걸 약간 재미있게 투입을 해서 백이백색이라고 바꿔봤습니다. 100개의 이커머스 채널에는 100가지의 색깔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널마다 특성들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되게 일원화되어 있었고,
90년대 중반에 11번가하고 롯데에서 온라인 쇼핑몰 만들면서 그 쇼핑몰들은 되게 비슷한 체계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비자의 니즈가 달라지고 빠른 배송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이 나왔고요.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플랫폼들도 나왔고요. 가격대별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채널에 오는 사람들까지 이해하고 나면 저희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B2C로 진출을 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에서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출시를 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이 지금 한 5,800만 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미국은 한 5억 명 정도의 인원이 되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시장이 더 큰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SSD의 금액이 조금 더 있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한 소화를 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채널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채널로 나온 게 아마존, 이베이, 그 다음에 뉴에그가 있었습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고를 서로 거래하는 플랫폼으로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 상황인데 이베이는 테크 쪽 관련된 제품보다는 사실 실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필수품들이 훨씬 더 거래가 많고 또 특이한 취미라든가 레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베이는 사실 저희가 한쪽으로 빼놨었고요. 그 다음에 뉴에그 같은 경우는 사실 컴퓨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이나 그 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모수가 작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아마존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아마존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뭐 훨씬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존 미국이 가장 크고요. 이 아마존 미국 외에 글로벌 시장에 한 3억 명 정도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미국 내에서만 아마존에 월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PC 버전에서 한 4천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1억 2천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아마존에는 매월 미국 내에서만 약 한 1억 6천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채널의 특성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런 겉보기에 대한 채널의 이해도가 아니라 저희가 아마존이라는 채널을 확실히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아마존 채널 안에 있는 알고리즘, 즉 아마존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하고 또 그 구매를 위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A9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마존에도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봤지만 사실 이 A9 알고리즘은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품 노출과 베스트셀러 랭킹 BSR에 영향을 주는 A9 알고리즘을 탐구해보고 분석해봤더니 직접적인 영향 요소와 간접적인 영향 요소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 요소에서는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잘 팔았는가,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적절한가, 무조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구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품에 대한 내용이 컴팩트하면서도 되게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았고요. 가격 요소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품이 오느냐, 그리고 재고 상태, 항상 소비자가 주문을 했을 때 언제라도 배송할 수 있는 재고 상태도 직접적인 영향 요소였고요. 간접적인 영향 요소는 제품에 달려있는 리뷰, 그리고 리뷰의 누적량,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하게 들어가는 컨텐츠들, 그 다음에 재고를 어떻게 입고를 하는지, 이제 FBI라고 해서 Fulfillment by Amaz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채널에서 아마존에 풀리 권한을 맡겨서 아마존에서 모든 걸 판매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VC 채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하고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느냐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간접 요소였는데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런 간접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채널에 있는 장점들 중에 키워드 광고하고 영상 광고에 집중을 했었고요. 실제로 아마존에 오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에 한 1억 6천만 명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검색의 시작을 기본적인 포털 엔진인 구글에서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아마존에서 바로 검색을 하는 유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키워드 검색 광고에 많은 힘을 실었고요. 예산을 죄송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냐에 있어서도 키워드 검색 광고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을 생각하기 위해서 영상 광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결과 베스트셀러 랭킹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72위로 시작을 했어요. 정말 수많은 판매자들 중에 거의 처음 진입을 했기 때문에 272위로 시작을 했는데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베스트셀러 랭킹을 1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평점 같은 경우는 이제 리뷰의 척도인데 저희가 2020년 9월 이번 달을 기준으로 5점 만점에 4.8점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마존 내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외부에서 끌어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구매 과정이죠. Purchase Decision 전이라고 하는 PDJ를 보면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합니다. 우리 집에 무언가 떨어졌어요. 아니면 내가 쓰고 있던 무언가가 고장났어요. 그럴 때 이제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자기한테 어느 정도 정보가 쌓이기 시작하면 대안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가지고 구매를 한 다음에 구매 후에 이거에 대한 충성도가 생기든 아니면 이거에 대한 불만족이 생겨서 나쁜 리뷰를 남기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측면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한테 과연 어떻게 전달을 해야 이 사람들이 아마존에 거부감 없이 들어올까? 이 고민했을 때 첫 번째로 저희는 무의미한 클릭을 절대 없도록 하자라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수많은 배너를 집행할 수도 있고 다양한 키워드로 다른 포털 엔진에서 이끌어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실수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충분히 대안에 대한 정보 탐색을 하고 그 정보 탐색을 한 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결정을 내린 다음에 올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리너스 테크 같은 경우는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 제품의 비전, 그리고 실상 더 중요했던 건 이 친구가 채널을 운영할 때 이 친구의 채널은 테크 기반한 채널이기 때문에 너가 이 제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너의 채널의 성장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고 너의 구독자들을 충분히 즐겁게 해줄 것이다 라는 포인트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엔드류나 테크기어 같은 기어 라이브 같은 다양한 친구들을 통해서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했고요. 여기에서 제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리뷰가 아니라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 제품이 어디에서 더 좋은 효율성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감성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성적인 데이터들을 그 이면에 붙여놨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의 인플루언서들의 그 링크를 통해서 아마존에 방문을 해줬고요. 거기서 많은 구매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CES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 있는 연초에 이제 1월 초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박람회죠. 이 박람회에 저희 직접 참여를 해서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만 이제 전년도에 참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요. 실제 타임스퀘어에 저희 제품을 빌보드에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같은 부분도 저희가 다양한 PR 쪽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언더 커버리지를 얻을 수 있었고요. 여기서 언 커버리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돈을 주고 무조건 실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제품이 왜 이 기자들한테 관심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썼을 때 그 기자의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인플루언서 기준으로 500만 뷰를 기록을 했고요. 누적 PR 커버리지는 한 144개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 임프레션으로는 한 670만 정도의 6억 7천만 정도, 6억 7천만 정도의 임프레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마존에서도 검색을 하고 저희 제품 페이지에 왔을 테고, 아마존 외부에 있는 인플루언서나 PR 아니면 기타 다양한 마케팅 액티비티, 디스플레이 애드, 키워드들을 통해서 저희 제품 페이지에 들어왔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이 무조건 구매를 하느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의 노출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인이 납득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모셔널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레셔널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SK 하이닉스를 하면서 전달하려고 했던 두 가지는 하나는 신뢰도였고요. 두 번째는 제품의 우월성이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앞서 제가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진짜 전 세계 넘버 2 글로벌 메모리 매니팩처러입니다.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로서 넘버 2고요. 1위는 삼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위와 2위가 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는 한 번도 B2C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도 측면에서 전혀 사람들에게 그런 교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넘버 2라는 부분에서 credibility, 신뢰도를 주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거를 우리가 자랑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넘버 2가 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고 연구를 했고 그거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는 포션으로 다가갔었습니다. 그리고 인하우스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SSD를 구매하실 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삼성이란 브랜드도 있고 웨스턴 디지털, 크루셜, 킹스톤, 샌디스크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일부 브랜드들은 본인이 모든 제품을 다 생산하지 않고요. 딱 메모리 하나를 본인들이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램이나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나 케이스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곳에서 납품을 받아서 최종적인 조립을 완료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에서 모든 게 빌트인 원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걸 한 번에 다 제조하고 조립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부터 아까 말씀드린 램이나 컨트롤러 이 모든 케이스마저도 이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 측면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정보들을 저장을 하는데 그런 소중한 정보들, 소중한 데이터, 또 게임을 하는 너의 시간에 그 어떤 거에도 방해받지 않고 안정적인 프로세스와 빠른 스피드로 너의 그런 즐거움들을 유지시켜 주는데 이걸 산다는 거는 이 가격을 볼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술성과 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함을 너희가 사야 된다 라는 포인트를 얘기했고요.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한 반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합리적인 결정의 이면에는 사실 감정적인 선택이 먼저 있습니다. 내가 보관하는 정보들 그리고 내가 게임을 하는 그 시간들이 나한테는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전 세계의 글로벌 넘버 2 기업이고 또 이렇게 인하우스에서 모든 걸 제조해내는 안정성이 있다면 충분히 이만한 가격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저희가 아무런 인지도가 없는 정말 맨 땅에서 모든 걸 스크래치에서 시작을 했던 그 첫 출시부터 6개월 만에 저희가 82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세일즈가 11,000개를 찍었어요. 하루에 20개, 30개 밖에 판매가 안 되던 것이 정말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광고주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인풋을 주고 저희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이 모든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에서는 사실 이런 어워드를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런 어워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기자들은 한 명 한 명이 사명감이 있어요. 내가 내보내는 글들은 내 자존심과 내 명예가 달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레스에서 주는 어워드는 굉장히 저에게 큰 감사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현재까지 저희가 총 누적 판매 대수가 82만 대를 찍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제품을 한국에선 구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미국 내 배송이기 때문에. 혹시 지인들이 미국에 계시다면
꼭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SK 하이닉스 SSD를 구매하실 수 있게. 왜? 글로벌 넘버 2 메모리 생산 업체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서 모든 걸 조립하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꼭 지인분들한테 SK 하이닉스 아마존에 들어가서 구매하실 수 있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팬덤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팬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좋은 영상들과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BTS가 2013년 혹시 제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데 2010년 이후에 BTS가 처음 유튜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무명이었고 배고픈 시절이었고 하지만 열정과 음악에 대한 사랑 하나로 달려왔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다가가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한 명, 두 명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미라는 팬이 만들어집니다. 이 팬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2017년도에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을 때 사람들은 뭐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반짝하고 말겠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팬들이 나서서 이 방탄소년단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응원해주고요.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팬덤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제가 여기서 크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팬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광고 쪽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하는 제품에 대한 팬덤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런 단어죠. 노노에 나오는 공자가 한 얘기인데요.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그걸 막 좋아하는 사람만큼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막 좋아하는 사람도 이게 막 즐기는 사람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에 제가 한 18년 정도 일을 했죠. 마케팅과 저는 클라이언트 쪽에도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시 사이드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총 한 18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솔직히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오는 스트레스도 많았고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제품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많았어요. 물론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의 얕고 방대한 지식을 알 수 있고 또 다양한 트렌드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저한테 항상 가장 큰 힘이 돼 줬던 거는 내가 맡은 브랜드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였어요. 제가 맡은 수많은 브랜드들, 그 수많은 브랜드들을 제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 브랜드의 그런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브랜드의 팬이 돼서 제가 제일 먼저 팬이 되고 솔직하게 다가가고 내가 정말 느낀 그것들을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비자에게 이 전달해주고 싶은 막 안달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없었다면 좋은 광고를 만들기 어려웠을 거고 또 이 광고업에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지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맡던 어떤 제품을 맡게 되던 그거에 가장 먼저 팬이 돼보세요. 팬 1호가 돼보세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나 막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아니면 막 무언가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접근보다는 이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안 썼어? 이거 왜 안 써? 이거 너무 좋아. 이게 왜 좋은 줄 알아? 이거 글로벌 넘버 2 회사에서 만든 거래. 이거 거기서 한 땀 한 땀 그 한 공장에서 모든 걸 만들어서 안정성이 너무 뛰어나대. 이게 툭툭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즐겁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맡은 이커머스 부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자료를 만드는데 도와준 저희 팀원분들이 있어요. 김혜린 매니저, 그 다음에 김은만 CD, 그 다음에 안지호 아트. 이 세 분이 제 부족한 자료를 다듬어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애써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크레딧을 남기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두운 새벽이 지나가고 나야 그리고 그 새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부족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